자, 우리 한번 오늘 화학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그 평균 원자랑 관련해서 문제 풀다가 이제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일단 우리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19번에 평균 원자랑 관련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19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문제도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19번 보면 이제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원소인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평균 원자량이 어떤 것이라고 배웠었냐면,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이 존재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존재 비율에 대해서 얘를 반영한 평균치를 구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예시 보면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염소의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중성자와 양성자를 더한 질량수로 지금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보니까 질량수가 지금 약 34.969인 애가 75.76%만큼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36.966짜리인 애가 24.4%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봤을 때 34.969라는 중성자와 양성자를 더한 질량수 값이 35인 애들을 75.76% 곱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4% 구한 값을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35.5%라고 하는 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구한 거고, 이 평균 원자량이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실제로 주기율표에서 원자량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의 자연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므로 얘 자체가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한번 복습하고 뒤에 지금 19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 자, 가와 나에 대해서 지금 가는 원자량이 A, 그리고 나는 원자량이 A 플러스 이만큼인데 우리가 지금 존재 비율은 모르고 있죠. 존재 비율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때 평균 원자량이 지금 A 더하기 0.5%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기억 보니까 가의 존재 비율은 75%다. 먼저 존재 비율을 구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얘는 완전 FM대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가가 예를 들어서 존재 비율이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동위원소는 가와 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C%라고 새로운 미지수를 가지고 와도 되는데, 어차피 가와 나의 존재 비율을 각각 더해줬을 때는 100%가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나의 존재 비율은 100 빼기 B%라고 일단 둬둡시다. 자, 그럼 지금 가와 나에 대해서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 존재 비율을 반영해서 평균 원자량을 한번 구해보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 나누기 100만큼이 될 거고, 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곱하기 100 빼기 B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각각 더해준 값이 평균 원자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지금 100분의 AB, 그리고 여기 이쪽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100A 플러스 200 빼기 AB 빼기 2B가 되겠죠. 자, 그럼 AB끼리 없어지면서 100분의 100A 플러스 200 빼기 2B가 될 거고, 그럼 얘 자체가 A 플러스 0.5랑 같을 거고, 여기서 A 나오죠. 그리고 100분의 200 빼기 2B가 지금 0.5%, 0.5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200 빼기 2B가 100분의 50해서 5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2B는 150이어야 하니까 B는 75다 라고 해서 가는 75%, 나는 25%라고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다른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른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서 존재 비율을 반영한 값이 평균 원자량으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A 더하기 0.5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게, 지금 가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0.5로부터 0.5만큼이 떨어져 있죠. 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0.5로부터 1.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는 가와 나중에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높을 것이다,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왜냐면 가겠죠. 이유는 멀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수치 자체가 0.5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낮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가 지금 0.5만큼 더 적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반영 비율이 높아서 A 쪽으로 좀 더 쏠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0.5랑 1.5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가 같은 경우는 0.5가 지금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데 결론적으로 반영 비율은 높죠. 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값 자체는 높은데 반영 비율은 그렇다면 작았겠죠. 즉 얘들은 반비례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반영 비율을 포함해서 나온 값 자체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반영 비율이 낮을 거고, 더 적게 떨어져 있을수록 반영 비율이 높겠죠. 자, 그럼 가와 나에 대해서 한번 0.5분의 1, 1.5분의 1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저번 시간에 에너지와 파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이렇게 반비례되는 것은 그냥 바꿔서 반영해주면 된다. 즉 3대 1 나오죠. 자, 근데 이걸 퍼센트로 한번 반영해서 곱하기 100분의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 전체 값의 합을 100%로 맞췄을 때는 75대 25가 나오죠. 즉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각각 계산을 해서 얘네들 분해 해줄 거니까 그냥 바꿔서 1.5 대 0.5로 계산을 해서 이걸 100%로 맞춰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해 안 되셨으면 뭐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풀었던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에서는 우리가 가의 존재 비율은 75%이다. 맞을 거고, 니은 가와 나의 중성자 수는 같다. 자, 그럼 원자량이 이미 다르니까 중성자 수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리고 디귿 HX의 분자량은 A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찍어도 잘 찍으셔야 하는 게 H가 원자량이 1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얘들의 분자량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X의 분자량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근데 1 더하기 X의 분자량 보면 A이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평균 원자량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자량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 상태에서의 HX의 분자량은 A 플러스 1이 아니라 A 플러스 0.5 플러스 1이 되어서 A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19번은 정답이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선 여러분들이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잘 이해해달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한번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98쪽에 13번으로 한번 가주시면 됩니다. 98쪽에 13번. 자, 98쪽에 13번 보면 이번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체 X2의 분자량과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체 X2입니다. 그 말은 X의 동위원소가 2번 더해져 있을 건데 이때 같은 원소가 2번 더해지느냐 또는 같은 동위원소에 대해서 1번 그리고 다른 동위원소 1번 더해질 것이다.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2의 분자량 보니까 일단 A, B, C가 각각 4분의 1 대 2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2가 아니고 1 대 2 대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앞에서 배웠던 확률 간단하게 들고 와보면 X2에 대해서는 지금 두 자리가 있겠죠. 이유는 얘 자체가 X 더하기 X로서 X가 2개 붙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두 자리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일단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위원소의 종류가 적어도 뭐 X, Y, Z 3개 있을 것이다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최소한 X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거고 그럼 Y 있어서 뭐 지금 2종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X, Y라는 2가지 동위 원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X, Y 2종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지금 여기서 순서 바뀌는 것도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아마도 X 한 번, X 한 번, X 한 번, Y 한 번, 이번에는 Y 먼저 해서 Y 한 번, X 한 번, Y 한 번, Y 한 번 해서 지금 보면 하나 해서 총 3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미 X2에 대해서 자릿수로 판단을 했을 때 X, Y라는 각각의 동위원소가 한 번씩 들어간 거는 1대 1대 2 되는 거 보이죠? 즉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B 같은 경우는 각각의 동위원소가 서로 섞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X2의 분자량이 각각 A일 때 존재 비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미지수 갖고 오지 말고 이 A와 C를 각각 동위원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린 지금 알 수 있는 게 X의 동위원소에는 2분의 A와 2분의 C
일단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각각 똑같은 게 섞인 게 존재 비율이 1대 1이고 이때 분자량이 A와 C이기 때문에 X2 자체는 X 더하기 X, 즉 X 하나의 동위 원소의 원자량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2분의 A와 2분의 C라는 각각 2로 나눠준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존재 비율 했듯이 계산을 해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도 얘네들 자체가 50%대 50%이기 때문에 X2의 분자량 같은 경우는 A와 C에 대해서 평균값과도 같겠죠. 이유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A와 C가 있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50%만큼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거일 거고 그 말은 A 더하기 C에 대해서 반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B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분자량 자체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얘네 둘을 더해서 각각 2로 나눠준 평균값과도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평균값이 결국에는 B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B가 아니고 C죠. 지금 존재 비율이 1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일단 여기 관계에 의해서 A 더하기 C는 2B이다 라는 값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억, A 더하기 C는 2B이다. 지금 맞는 설명이겠죠.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X의 평균 원자량은 4분의 B이다. 자, 그럼 4분의 B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는 X 하나의 원자량이 각각 2분의 A와 2분의 C라고 구했었죠. 자, 그럼 2분의 A 플러스 2분의 C 나누기 이만큼이 되겠죠. 이유는 얘네들의 평균값이 곧 여기서의 평균 원자량에 해당이 될 거니까 50% 50%니까. 자, 그럼 여기서 사실 이거 만약에 헷갈리시면 실제로 계산해 보셔도 돼요. 그럼 2분의 A 곱하기 50 더하기 2분의 C 곱하기 50 나누기 분모는 이제 퍼센트로 반영을 했으니까 100%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도 2분의 A 플러스 2분의 C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얘 계산 한번 해보면 우리는 B 자체가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 자체가 B랑 같겠죠. 자, 그럼 B 대입해보면 4분의 B가 아니라 2분의 B가 되겠죠. 즉, 미은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분자량이 A인 X2와 C인 X2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자, 그럼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얘와 반하는 게 물리적 특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물리적 특성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질량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서로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얘네들은 질량 내지는 분자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디귿은 맞아서 정답이 3번이 된다. 화학적 성질은 같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 거 한번 복습해 보려고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면 그림은 가에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을, 나는 발머 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라이먼, 발머, 파신 우리 배웠었죠. 즉, 가 같은 경우는 지금 1로 가는 거. 나 같은 경우는 2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각 영역에서 A와 C는 파장이 가장 짧고 B와 D는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A와 C는 파장이 가장 짧다. 자, 그 말은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겠죠. B와 D는 파장이 가장 길다. 그 말은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뜻이죠. 자, 근데 얘들은 보면 특징이 지금 전이 후에 전자 전이의 값이 고정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라이먼과 발머라고 줬거든요. 자, 그 말은 지금 파장이 가장 길다 내지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값은 전이 가장 작은 값이겠죠. 자, 그럼 지금 B 같은 경우는 무조건 2에서 1이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에서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이 정도로만 써놓고 지금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D는 들뜬 상태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얘는 수소 원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수소 원자에 대해서 바닥 상태로 전이를 한다는 것은 지금 1만큼의 전자껍질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D 우리 이미 써놨죠. 얘는 발머 계열이기 때문에 3에서 2로 가는 전자전이입니다. 이미 틀렸죠. 기억은 틀리겠죠. 자, 니은 H가 H 플러스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D의 에너지의 4배이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H가 H 플러스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은 상태죠. 자, 그럼 전자를 잃었다고 하는 건 저 멀리 넘어
바깥의 전자 껍질로 얘네들이 쭉 전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H+는 지금 무한대로 가는 것, 즉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냥 H 같은 경우는 1이겠죠. 자, 그럼 지금 얘는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계산해 본다면 뭐 마이너스 1312 반영해서라도 계산해 보면 1312 곱하기 지금 4분의 1이 아니고 1 빼기 0 해서 그냥 1312만큼이 되겠죠. 자, 근데 얘를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에너지 자체가 D의 에너지의 4배와 같대요. 자, D가 뭔지를 보니까 얘가 3에서 2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미 뭐 9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을 뺀 거 했을 때 36분의 5라고 계산이 지저분하게 나올 것입니다. 즉, 4배로 딱 맞아떨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에너지 차이는 C의 에너지 차이. 자, 19번의 디귿 잠깐 오류 나서 디귿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보니까 A와 B의 에너지 차이는 C의 에너지와 같다. 자, 그럼 우리 아까 A와 C는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높은 것, B와 D는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것이라고 해서 B 같은 경우는 2에서 1로 가는 것이라고 픽스를 했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각 영역에서 각각 가장 뭐 길고 낮은 것, 가장 에너지가 높고 낮은 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뭐 3, 4, 5, 6 해서 6에서 1이구나.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4, 5, 6, 7 쭉쭉쭉 해서 뭐 대충 10에서 2겠구나 라고 해서 계산한다면 얘는 틀렸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각 영역에서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가장 에너지가 이번에 큰 값 같은 경우는 A는 1로 가는 거, C는 2로 가는 거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이 각각 무한대가 되는 것이 에너지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무한대에서 1 빼기 2에서 1 되는 걸 구해보면 무한대에서 2겠죠. 이유는 우리가 전이 수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에너지 차이 할 때에는 각각의 앞에 거를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자, 그럼 무한대에서 2 같기 때문에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됐고, 우리가 오늘 할 거 한번 가보면, 지금 여기 84쪽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앞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84쪽부터 해서 85쪽 개념까지만 오늘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거 비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숙제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숙제는 우리 방금 풀었던 세 문제 플러스 오늘 필기한 것을 저한테 필기본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필기본 보낼 때 여러분들이 잘 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뭐 어떤 문구를 적어라 라고 할 건데요. 걔 문구는 조금 이따가 설명 다 끝나고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전자 배치 규칙 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양자수 내지는 뭐 전자 껍질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양자수라고 하는 건 우리 방금까지 했었던 에너지 전이에서 사용했던 전자 껍질에 대한 주양자수 1, 2, 3, 4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때 이 전자 껍질을 이제 알파벳으로 명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K, L, M, N 순으로 쭉쭉쭉쭉 갔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전자 껍질이 K 껍질, N이 2일 때는 전자 껍질이 L 껍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위양자수라고 해서 L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오비탈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비탈 모양 자체가 S, P, DF 네 가지를 우리 배웠어요. 자, 근데 S, P, DF에 대해서 일단 뭐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거,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로 가든 존재 비율이 똑같은 거라고 했었고, P 같은 경우는 아령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우리 세 가지 종류를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캐치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던 게 이것에 대해서 방위양자수는 그냥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고 얘는 1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S부터 시작해서 0, 1, 2, 3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양자수가 0부터 시작이 되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지금 제일 낮은 것부터 쭉쭉쭉쭉 들어간다라고 해서 주양자수는 1, 2, 3, 4, 방위양자수는 0,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특징과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얘네들 둘 다 특징이 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고 에너지 준위도 마찬가지로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s는 1s, 2s, 3s, 즉 n은 1인 K 껍질부터 존재를 했었고 p오비탈 같은 경우는 2p, 3p, 즉 n은 2라는 L 껍질부터 존재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방향이 따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찍어도 존재 비율이 똑같다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양자수가 0이 됩니다. 근데 p오비탈 같은 경우는 x, y, z 즉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분포를 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d오비탈 같은 경우는 5가지가 있다. 즉 1, 3, 5 가는데 0, 플러스 마이너스 1, 0,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0 해서 1, 3, 5 순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고 그냥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즉 서로 서로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파울리 베타 원칙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필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지금 K, L, M을 한번 보면 지금 오비탈 같은 경우는 먼저 S 같은 경우는 1개, S 같은 경우는 1개 근데 그 다음 2P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오비탈 수는 3이 되겠죠. 그리고 1, 3, 5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비탈 수라고 하는 게 1개, 그리고 1개와 3개를 더한 4개, 그리고 1개와 3개와 5개를 더한 9개여서 얘들은 뭐 우리 나중에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지만 수열에 의해서 n제곱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용 전자수 같은 경우는 1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간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n제곱 곱하기 2 해서 지금 2, 8, 18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8이라고 하는 건 가로치고 즉 2와 6이겠죠. 이유는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지금 p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총 6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할 거 이제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오비탈을 여기 상자 모형을 통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오비탈 기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오비탈의 방향 그리고 전자수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오비탈 상자 모형을 한번 보면 이 상자 하나 자체가 한 개의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S 같은 경우는 0 하나만 해서 얘들은 한 개의 오비탈이 존재를 하는 거고 지금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존재를 한다 했었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가지 종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는 1s 오비탈이 1개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전자 2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해서 배치된 전자수 2개를 나타낸 것이 보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수 2개를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p오비탈 종류의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다를 설명을 한 건데 이때 지금 보면 얘를 뭐 x, 얘를 y, 얘를 z라고 표시를 한다면 이 p 중에서 이 px 오비탈에는 전자가 1개에 들어가 있고 y 오비탈에는 전자가 1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총 2개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는 오비탈은 네모 상자로 나타낼 거고 이때 전자는 화살표로 나타내되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파울리 베타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지금 원칙부터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싸움 원리가 존재를 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앞으로 전자를 쌓을 거예요. 근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전자를 쌓을 거냐면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는 게 1s랑 무한대랑 비교할 때 1s가 제일 작은 것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즉 1s부터 시작해서 뭐 2s, 2p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싸움 원리에 대한 설명 보면 얘는 바닥 상태의 원자는 자, 일단 우리 바닥 상태의 원자는에 한번 표시해 줍시다. 자, 바닥 상태의 원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일 안정한 상태, 그 말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가 배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만 표시를 해두는 게, 자, 지금 보면 1s, 2s, 2p, 그 다음에 3s, 3p 나와 있는데, 이때 4s와 3d가 순서가 서로 역전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밑줄 한 번만 그어두고, 얘는 우리가 다원자 분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4s랑 3d랑 비교할 때 4s가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작은 오비탈이다 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s는 3d보다 작다 라고 한 번만 필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경우는 한 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최대 2개. 그리고 이때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는 파울리 베타 원리, 얘는 특징이 전자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럼 전자수가 얼마여야 되냐? 최대 2가지, 한 개의 오비탈에 대해서. 그리고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드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냐면,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세요. 어길시 존재할 수 없음. 즉, 어긴다면 존재가 불가능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어긴다면 얘네들이 존재를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싸움 원리와 훈투 규칙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필기해 두는가 하면 어길시 지금 에너지가 높다, 즉 들뜬 상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움 원리 처음에서는 뭐라고 처음에 명명이 되었냐면 바닥 상태 원자는 쭉 배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싸움 원리에 대한 설명 자체가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싸움 원리를 어긴다면 들뜬 상태가 된다. 즉,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훈트 규칙에 대한 설명을 아직 해놓지 않았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경우는 얘들을 어긴다면 존재할 수 없다. 즉, 이 법칙은 자연 상태의 오비탈 내지는 존재하는 오비탈의 상태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훈트 규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훈트 규칙은 우리가 훈트라는 이름에서 따와서 얘는 히읗이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럼 어떤 히읗인지 볼게요. 먼저 훈트 규칙에 대한 설명 한번 보면 훈트 규칙 같은 경우는 한 오비탈에 배치된 쌍을 이룬 전자들을 전자쌍이라고 하고, 그럼 전자쌍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해주세요. 얘는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완전히 찬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자쌍과 구분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오비탈에서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홀전자라고 할 거예요. 뭐 홀로 있는 거. 그래서 홀전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훈트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홀전자의 수가 가장 큰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 히읗 자체가 어떤 걸 설명하는 거냐면 홀전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홀전자가 어때야 되냐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내에서는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게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지금 전자를 쌓아 나가는 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s 한 개 오비탈, 2s 한 개 오비탈, 그리고 2p 오비탈은 3개가 존재를 하겠죠. 자, 빨간색으로 전자 한번 쌓아 볼게요. 그럼 일단 1s, 2s, 2p 비교할 때는 각각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닥 상태의 원자를 우리가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1s에는 한 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준이 작은 거부터 라고 해서 1s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특징이 지금 1s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들 홀전자 수를 최대로 쌓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싸움 원리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s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개 넣고 그 다음 원자는 한 개 더 넣는 거 2s에 넣어야겠죠. 이유는 지금 바닥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넣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싸움 원리에 의해서 총 4번째 전자는 마찬가지로 ES에 몽땅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2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P부터는 재밌는 게, 자, 여기 한 개 넣었죠. 그러면 어차피 얘네 3개는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그 말은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번, 2번, 3번에 어디에 그 다음 전자를 넣는지는 싸움 원리를 위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훈트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때 홀전자수가 가장 큰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1개 했으면 그 다음 홀전자를 많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원자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유는 이때는 쌍을 이루기 때문에 홀전자수가 원래 1개였는데 이렇게 넣게 되는 순간 빵개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전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홀전자수가 1개에서 2개가 될 것입니다. 1개, 2개.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넣으면 3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3가지 다음에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유는 파울리 베타 법칙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2, 그 다음 여기서는 1, 그 다음 여기서는 0이 되겠죠. 즉, 2p 오비탈을 넣을 때는 1, 2, 3, 2, 1, 0 순으로 지금 배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훈트 규칙을 어긴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탄소가 나와 있고 얘는 전자수가 6개겠죠. 자, 6개에 대해서 지금 2p에 대해서 실제로는 1개, 1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훈트 규칙을 어겨서 여기 2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지금 얘네들 간에 반발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홀전자를 가장 많게끔 하는 것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훈트 규칙을 어겼을 때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다. 즉, 훈트 규칙을 어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뜬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구분을 하시되 훈트 규칙이랑 싸움 원리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울리를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어길시 불안정. 그럼 불안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드렸듯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리고 파울리 같은 경우는 어길시 존재 X. 즉 만약에 문제에서 뭐 들뜬 상태의 전자준위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겼다면 걔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나와 있는데 바닥 상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듯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면서 얘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그리고 싸움 원리와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자 배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들뜬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로 전이된 전자 배치, 뭐 에너지가 흡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주의할 점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근데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은 어긋나는 전자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바닥 상태로 전이를 한다는 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간다는 뜻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방출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들뜬 상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설명 있긴 한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1s, 2s 뭐 2개씩 잘 들어갔어요. 근데 2p 보니까 여기에는 3개 전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얘는 원래 홀전자수가 1개, 1개, 1개 해서 총 3가지여야 하는데 문제는 홀전자수가 지금 1개밖에 되지 않죠. 이유는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애가 지금 이쪽으로 갔죠. 자, 그 말은 얘 같은 경우는 홀전자수가 최대한 많게끔 하는 히읗, 훈트 규칙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먼저 1S에 2개, 2S에 1개. 근데 2P에 4개가 들어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S와 2P를 비교할 때 2P가 에너지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점점 전자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싸움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뭐 싸움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원소 주기율표별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에 주기율표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쓰고 우리가 뭐 1족, 2족,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써둡시다. 자, 그럼 오비탈 한번 여기에 존재하는 홀전자수 우리 한 번만 필기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홀전자수 같은 경우는 수, 헬, 리베, 붕탄, 질산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1 하고 0이겠죠. 이유는 1S에 지금 1개, 2개 할 거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필기해드리는 홀전자수는 1, 0 하고 끝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베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은 2S에
하나, 둘 차는 거겠죠. 그럼 하나 찰 때에는 1개, 그리고 또 하나 차면 홀전자수는 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p 오비탈 가보도록 할게요. 2p 오비탈은 x, y, z 해서 총 오비탈 개수가 3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붕탄, 질산, 풀네까지 한번 해보면 얘들은 1개, 그럼 이때는 1개, 파란색으로 빌게 될게요. 1개 가면 1개, C 가면 2개, N 가면 3개,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비탈에서 얘들은 s 오비탈이 1개고 p 오비탈은 3개이다. 이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p 오비탈에서 가질 수 있는 홀전자 수는 얘네들 오비탈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한 3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 0, 1s 다 차고 1, 0, 2s 다 차고 1, 2, 3, 2, 1, 0 2p 다 차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빨간색으로 오비탈의 개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는 1개에 1개겠죠. 리튬과 베릴륨 같은 경우는 1s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붕소부터 시작을 한다면 3, 4, 5, 그리고 나머지는 5, 5겠죠. 이유는 지금 홀전자 수가 최대한 많게끔 지금 1개씩 다 들어간 거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1개의 오비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을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5개까지 해서 지금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아마 주로 즐겨서 쓰는 게 아무래도 n이겠죠. 이유는 n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여기서는 5개 오비탈로 전환이 되어서 2주기까지는 이제 5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때는 최대의 홀전자 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 같은 경우는 그냥 특이적으로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n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가 2주기에서 최대이다. 몇 개냐면 3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비탈이 5개에서 쭉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보면 우리가 아까 4s 오비탈 같은 경우는 3d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먼저 채워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서도 보면 이제 3D가 안 채워진 상태에서 4S부터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4S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4주기부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원자과 전자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원자과 전자, 우리 뒤에 진도 나갈 때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입니다. 즉, 여기서도 지금 설명 나와 있죠. 가장 바깥 오비탈이 아니에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우리 예전에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고1 때 할로젠 원소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서 18쪽으로서 얘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차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8쪽인지 17쪽인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도 배울 거지만 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필기를 해줍시다. 뭐라고 필기해 주시냐면 족을 반영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 주기율표에서 주기, 족 할 때 했었던 것처럼 얘들은 족이 같다면 원자과 전자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가장 바깥 껍질이다. 그래서 지금 K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지금 M이 아니라 N 껍질, 4S에 존재하는 1개가 원자과 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온의 전자 배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온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얘가 아마 Cl2 이런 것처럼 18쪽이 아니라 17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지금 18쪽에 대한 설명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 한 번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린 결론적으로 이온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해지기 위해서 뭔가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 즉, 가장 바깥에 존재를 하는 원자과 전자가 8개, 이때 헬륨은 2개인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를 잃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들은 특징이 원자과 전자를 잃습니다. 이유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금 이제 가장 바깥에서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것이 최종적인 바깥 껍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를 잃으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예시로 그림 그려보면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1s에 2개, 그리고 2s에 1개가 있는 오비탈입니다. 자, 근데 얘들이 안정해지고자 한다라는 말은 지금 바깥 전자 껍질이 꽉 차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럼 이때 2s짜리를 1개 잃어버린다면 원래 2s 다음에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았던 1s가 이제는 바깥 전자 껍질이 되겠죠. 가장 바깥쪽에 존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얘는 전자가 총 12개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도 한번 그려보면 얘들은 1s에 2개 있는 거, 2s에 2개 있는 거, 1s, 2s. 자, 그리고 지금 총 4개 했기 때문에 여기 2p 같은 경우는 6개 존재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3s가 2개가 이렇게 채워진 상태일 것입니다. 자, 근데 가장 안정해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원자과 전자가 총 8개 꽉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s짜리가 2개 없어진다면 이제 2p가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게 될 거고, 이때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온은 원자과 전자를 잃음으로써 지금 안정해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음이온은 어떻냐? 음이온은 여기 밑줄 한번 그어줄게요. 얘들은 에너지 준위가 비어있는 오비탈 중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온의 전자 배치까지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다 했고 여기서 문제 한 번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의 몇 가지 전자 배치를 임의로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우리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적인 애라고 했었죠. 얘들 같은 경우는 홀 전자 수가 최대인 것, 즉 3개가 되고 이 말은 지금 5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꽉 차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가나 다는 각각 어떤 규칙에 위배되는지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가나다 한번 보면 먼저 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7개 있는데 뭐 1s, 2s까지는 잘 배치가 되었어요. 근데 2p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홀전자 수가 3개가 아니죠. 홀전자 수가 1개입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서 원래 여기로 와야 될 게 여기에 붙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히읗히읗 해서 훈트 규칙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1s 2개 잘 넣었고 2s에 1개가 들어갔네. 자, 그럼 2s에 1개 들어갔다는 거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들부터 넣는 법칙을 어겼다. 즉 얘는 싸움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한번 볼게요. 1s 잘 넣었죠? 근데 2s 보니까 전자 배치 방향이 반대가 아니죠. 자, 그럼 얘는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전자 배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긴다라고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그림은 X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근데 X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X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를 2개 얻어서 지금 생긴 음이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X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얘는 음이온이고, 그럼 음이온이다 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생긴 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X2-라고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전자를 몇 개 얻었냐면 2개 얻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흰색 X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여기서 X2가 2-가 아니라
그냥 X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이 X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가 원래 없었던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 주기율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얘는 O라고 하는 원소였을 거예요. 근데 전자 두 개를 얻어서 O2-로 전이한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1번 보면 바닥 상태의 원자 X, 원자 X, 원자 X, 원자 X니까 O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제 뭐 전자에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원자가 전자수, 홀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다 쓰래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고 바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원자가 전자수 쓸 수 있겠죠. 원자가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8개에서 2개 뺐으니까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 껍질수는 N은 1, K 껍질, N은 2, L 껍질 해서 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3, 4는 연습도 한번 해볼 겸 오비탈 같이 그리면서 풀어봅시다. 그럼 나는 총 8개의 전자를 넣는 것이 곧 O를 전자 배치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먼저 1s 넣어볼게요. 1s 1개, 2개. 2s 넣어볼게요. 1개, 2개. 자, 그 다음에 2p 넣어볼게요. 1개, 2개, 3개.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7개 전자 껍질, 7개의 전자를 총 다 넣었습니다. 이때 지금 홀전자수 많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훈트 규칙 설정해서 넣은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홀전자수 같은 경우는 2개, 그리고 오비탈 개수는 5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문제만 더 자, 한번 22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서는 그림은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의미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기억 보니까 가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경우는 전자는 오비탈의 최대 2개, 그리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었고, 얘는 어기면 존재 X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가 한번 보니까 일단 1S, 2S 모두 최대 2개씩만 넣었고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게끔 잘 넣었네요. 그 다음 거 보니까 2P에 하나 들어가 있고 3S에는 1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전자 배치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먼저 배열되어서 순차적으로 배열된다라고 하는 싸움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릴 거고 얘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싸움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싸움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2가지이다. 자, 그럼 니은 보니까 들뜬 상태 같은 경우는 일단 싸움 원리 위반했기 때문에 들떴죠. 자, 나 한번 볼게요. 그럼 나에서는 지금 들뜬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일단 전자 2개씩 최대 2개 잘 넣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인 것도 잘 넣었죠. 일단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잘 만들어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탄소니까 홀전자 수가 2개가 될 거고 2개 되는 거 잘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싸움 원리는 에너지 주니까 낮은 것부터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를 EPX, EPY, EPZ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때 EPX랑 EPZ랑 비교를 할 때 에너지 주의가 차이가 있느냐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오비탈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의 오비탈이 있어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넣을 때는 얘네들 사이에서는 어떤 데 먼저 넣는지는 상관없어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들뜬 상태가 아니다. 얘는 바닥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한번 봅시다. 다는 지금 2개 잘 넣었고 2개 잘 넣었고 얘도 2개 잘 넣었기 때문에 일단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잘 만족을 시켰겠죠. 자, 근데 보니까 얘는 원래 홀전자 수가 최대한 많게끔 하는 훈트 규칙에 의해서는 1개, 2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오비탈의 존재를 함으로써 홀전자 수가 0개가 되었죠. 원래는 2개여야 하는데 지금 1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훈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들뜬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2개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나로 갈 때 빛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그럼 우리 빛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가랑 나를 비교할 때 에너지가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나는 바닥 상태라고 얘기했었고, 다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간다는 거는 바닥 상태가 제일 안정한 상태, 내지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로 갈 때는 빛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아서 정답이 4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야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아까 우리 앞에 문제 세 문제 푼 거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필기하신 거 같이 보내주시고, 이때 필기 마지막에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필기 마지막 보내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숙제 한 번만 알려드리면, 숙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파트 문제는 같이 풀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오비탈 관련된 거는 뒤에 계산하는 거 나오면서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로는 여기 1번부터 여기 25번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풀었기 때문에, 같이 푼 것도 몇 개 있어서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5번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오시고, 저한테 오늘 혹은 내일까지 지금 필기본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